Dubro Suspicion Files. 자, 지금부터 실종된 TV 스타와 아주 기괴하고 섬뜩한 국제 전시회를 연결하는 이 오싹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쩌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하고 섬뜩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야기의 무대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한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 하나의 아주 문제적인 전시품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그냥 이상한 전시품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이 디테일들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끔찍한 음모론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 음모론,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달연으로 가서 이 비극의 중심에 있던 세 사람을 만나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한 치정극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정치인 부부, 그리고 더 큰 야망을 품었던 방송국 스타,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킨 아주 위험한 관계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국카일라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꿰뚫는 부분이에요.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정말 화려했죠. 중국의 제키 케네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실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장웨이제가 그냥 숨겨진 여자로 남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보시라이와의 관계를 막 과시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국카이라이라는 엄청난 존재한테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정타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보시라이한테 아내랑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죠. 국카이라이의 자리만 위협한 게 아니라 보시라이의 정치 생명 자체를 뒤흔드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스스로를 아주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쿠카이라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체계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방송에서 잘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그러다가 1998년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볼게요. 장웨이제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에 달연에서는 전혀 다른, 하지만 기묘하게 연결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플라스티네이션.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인체에서 수분과 지방을 싹 빼내고 그 자리를 플라스틱, 실리콘 같은 걸로 채워넣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신이 썩지도 않고 냄새도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니까 전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획기적인 기술인데 문제는 이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공정을 보세요. 고정, 팔수, 주입, 경화. 복잡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딱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주 신선한 시신이 그것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4시간에서 48시간. 이게 시신이 썩기 시작하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틀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공장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신이 많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빠르고 체계적으로 시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절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1999년 달연의 이 거대한 인체 표본 공장이 들어서는 걸 직접 승인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 달연 시장이었던 보시라이였습니다. 네, 바로 그 장위지의 연인이었던 남자요. 자기 연인이 사라진 직후에 신선한 시신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공장을 허가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중국은 시신 기증 문화가 거의 없는 나라인데 도대체 이 공장들은 그 많은 시신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수천 구에 달하는 시신 말이에요. 공식적인 설명은 무연고 시신이었어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는 사형수들의 시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시 보시라이가 주도해서 대대적으로 탄압했던 파룬공 수련자들, 수감 중에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법의 허점과 정치적 탄압이 만나서 끔찍한 공급망을 만들어낸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8년에 장웨이제가 실종되고 바로 다음 해인 1999년에 인체 표본 공장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같은 해 파룬공 탄압이 시작되죠.
이걸 과연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규모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눈엣가시 같았던 내연녀 한 명쯤 그 시스템 안에 던져 넣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과연 불가능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보시라의 부부. 그런데 이들의 추락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그동안 떠돌던 소문에 정말 섬뜩할 정도의 현실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2011년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설마 사람까지 죽였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선을 구카이라이가 실제로 넘었다는 게 증명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정말로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보세요. 살인사건이 터지고 경찰서장이 미국 영사관으로 망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 화려했던 부분은 결국 무너집니다. 각각 사형 집행유예와 무기징역을 선고받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바로 장웨이제. 그녀의 실종 사건은 철저하게 묻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장웨이제 실종 사건? 공식적인 조사는 아예 없었어요. 인체표본 공장이요? 불법적인 시신 공급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임산부 표본 DNA 검사라도 해보면 되잖아요. 거부당했습니다. 모든 게 의혹투성이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강력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음모론으로만 남게 된 거죠.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말 그대로 정의 없는 판결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전시된 저 표본이 정말 장외제인지 아닌지는 어쩌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비극적으로 그리고 소름 끼치게 그럴듯하다는 사실이죠. 동기와 수단, 그리고 기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헛소문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저 여성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침묵이 손을 잡으면 한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그저 원자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럽고 조용한 증언으로 말이죠.